메러더스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롤리라는 작은 도시에 이사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언니 미셀이 결혼해서 정착한 곳이었습니다. 메러더스는 세금 변호사로 항상 바쁜 언니와 잦은 출장으로 집을 많이 비우는 형부를 도와 가끔 2살 조카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2006년 11월 3일 메러더스는 출장 간 형부한테 전화로 무언가 부탁을 받아 언니 집으로 가게 되었고 부부 침실에서 비참하게 죽어있는 언니 미셀을 발견하게 됩니다. She's cold. Okay. Listen to me. Did you see what happened? I don't know. Kathy, come here, sweetie. I'm here with her daughter. Okay. 미셀은 1977년 2월 17일 미국 세이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꿈 많고 당찬 미셀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배움의 욕망이 커서 학업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냈으며 리더십이 강해 치어리더 팀의 주장도 하였습니다. 미셀은 어렸을 때부터 세금 변호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세워서 열심히 공부했으며 롤리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 학사를 땄습니다. 어린 나이에 높은 연봉을 받으며 롤리에 있는 큰 회계회사에 취직하였으며 럭셔리 아파트에 입주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001년 2월 그녀의 24번째 생일 파티에서 업무차 롤리에 잠깐 방문한 제이슨이라는 학교 선배를 만나 호감을 갖게 됩니다. 제이슨은 전동 공구를 생산하는 큰 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었고 롤리에 출장을 올 때마다 미셀을 만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장거리 연애에 지친 제이슨은 아예 미셀 집으로 들어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미셀은 임신을 하였고 2003년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004년 3월에 딸 캐시디가 태어났으며 부부는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서 롤리 외곽에 있는 조용한 주택가로 이사했습니다. 미셀과 친구처럼 사이가 좋았던 동생 메러디스도 부부의 집 근처로 이사와서 회사 다니며 항상 바쁘게 일하는 언니를 도와 아기를 봐주었습니다. 미셀은 한 번의 유산의 아픔을 겪은 후 바로 임신을 했습니다. 태아가 아들이라는 소식에 양가 부모님은 너무 기뻐했으며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6년 11월 2일 제이슨은 업무차 약 490km 떨어진 클린트우드라는 마을로 출장을 갔습니다. 제이슨이 출장 간 그날 저녁에 미셀은 친구 셸리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부부 문제 등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미셀과 셸리는 딸 캐시디를 같이 재운 후 드라마를 시청했고 늦은 시간에 셸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006년 11월 3일 오전에 메러디스는 출장 간 형부 제이슨한테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제이슨은 출장 오기 며칠 전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괜찮은 여자 가방을 발견했고 아내한테 결혼 3주년 기념으로 깜짝 선물하려고 주문했다며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제 승인 메일을 프린트한 종이를 깜박하고 책상 위에 놓고 왔다며 아내가 보기 전에 치워줄 수 있냐며 메러디스에게 부탁했습니다. 형부의 부탁을 받은 메러디스는 언니 집으로 오후 1시에 왔습니다. 집 열쇠가 없었던 그녀는 차고문을 열었고 안에 주차되어 있는 언니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에 언니는 출근해서 없어야 하는데 너무 이상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간 메러디스는 거실 바닥에 있는 언니 가방과 소지품을 발견합니다. 언니가 집에 있다고 확신한 그녀는 언니 이름을 여러 차례 부르며 계단으로 올라갔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위층에 있는 침실문을 열었고 피투성이가 된 미셀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2살 된 조카 캐시디가 기어나와 울면서 이모에게 안겼습니다. 미셀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겁에 질린 메러디스는 911에 전화합니다. Are you with the patient now? Yes, I'm her daughter. Okay. How old is the patient? And there's blood everywhere. She's 28, 29. 28. Should I try to move her? Listen to me, ma'am. Yeah, I'm going to tell you what to do, but Okay. you need to calm down so we can help her. You said there's blood everywhere? Yes. All right. Is she conscious? No, I don't think so. Should I? 다행히 아이의 몸에는 눈에 띄는 상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병원에 보내졌고 경찰은 범죄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이의 피 묻은 발자국이 여기저기에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발견 당시 캐시디 발에는 피 흔적이 없이 깨끗했습니다. 피가 묻은 아이의 발자국은 화장실로 가는 방향으로 찍혀 있었고 나오는 방향은 없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아이의 발을 씻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바로 전날 늦게까지 미셸 집에 있었던 친구 셸리는 미셸과 같이 아이를 재웠고 그리고 아이는 기저귀를 차고 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 침대 밑에서 나온 2살 캐시디는 기저귀를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셸리의 말을 듣고 수사관은 아이의 발을 씻겨준 사람이 동시에 기저귀를 제거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사람이 침입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셸이 항상 끼고 다녔던 결혼식 반지와 약혼식 반지는 없어졌지만 현금을 포함한 다른 모든 귀중품들은 제자리에 있었으므로 강도의 짓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짧은 머리카락 2개를 수거했으며 보석함에서 있던 DNA를 채취했습니다. 바닥에서 남자 신발 사이즈 270과 275 2개의 족적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서재에 있는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수상한 검색어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여성 핸드백 온라인 스토어와 클린트우드로 가는 길을 찾는 것 외에도 머리 외상으로 인한 의식 상실에 대한 해부학 관련된 몇 가지 수상한 검색어가 있었습니다. 미셸은 아침 5시와 6시 사이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며 자고 있는 동안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뱃속의 태아도 공격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범행 수법으로 볼 때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았습니다. 가족과 주변인을 상대로 탐문 수사한 결과 미셸과 제이슨은 자주 다투었으며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셸이 결혼 전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제이슨은 임신 중절을 권했었습니다. 하지만 미셸은 거절하고 아이를 낳았으며 제이슨은 가족들의 설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매번 미셸이 임신할 때마다 그는 기뻐하지 않았고 부부는 곧 이혼할 사이처럼 불안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메러디스는 형부가 언니를 위해 가방을 샀다는 자체가 매우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사이도 좋지 않았고 결혼기념일은 벌써 3주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 걸리는 것은 제이슨이 490km 떨어진 클린트우드에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메러디스는 9일 1일에 신고한 후 바로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으며 그때 제이슨은 클린트우드에서 돌아오는 길에 있는 부모님 집에 있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들은 제이슨은 충격을 받았고 다른 친척들과 함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중 제이슨은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었고 친구는 경찰이 제이슨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도착한 제이슨은 경찰과 대화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이슨의 행동은 그에 대한 의심을 더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사건 전날에 방문했었던 셸리는 미셸이 최근에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셸리 역시 창문으로 누군가 그들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제이슨은 사건 전날인 11월 2일 오후에 그의 차를 타고 출장을 갔습니다. 롤리에서 클린트우드까지 차로 쉬지 않고 5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여 중간 지점에 위치한 햄프턴 호텔을 숙소로 잡았습니다. 형사들이 햄스턴 호텔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수거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제이슨은 11월 2일 오후 10시 54분에 체크인하고 2분 후에 그는 그의 방에 들어가기 위해 방 카드를 사용했고 그 이후로 그 카드는 다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40분쯤에 그는 클린트우드로 운전하면서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고 신호는 위더빌 근처에 위치한 전화기지국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10시에 예정되어 있던 비즈니스 미팅에 그가 30분 늦게 도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그의 흰색 SUV를 압수수색했지만 혈흔이나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셸 몸에서 발견한 2개의 머리카락과 DNA 샘플을 제이슨의 DNA와 대조한 결과 불일치로 결과가 나왔으며 그의 지문을 채취하였지만 그의 집에 어디에나 그의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제이슨이 한밤중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호텔을 나와 3시간 거리인 270km를 운전하고 집으로 가서 아내를 죽인 후 딸의 피를 닦아주고 다시 호텔로 돌아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제이슨이 묵었던 햄프턴 호텔 직원한테 그날 이상한 일이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11월 3일 이른 아침 비상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니 문틈 사이로 작은 돌이 끼어 있었습니다.
비상문은 항상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닫아놓기 때문에 너무 이상해서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고 문 옆에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의 플러그만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밤 11시 19분에 카메라가 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켜져 있던 카메라는 천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Someone had come in, I'm assuming it's whoever unplugged the camera, and seen that the camera was unplugged and did not want to be seen, and they took their hand and they shoved it up into the ceiling. 이 증언은 제이슨이 아무도 모르게 호텔을 떠나 집으로 가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한편 사건 현장을 조사 중이던 경찰들은 이웃 주민을 찾아가 탐문 수사를 진행했으며 흥미로운 목격담을 듣게 됩니다. 그 지역 주변에 조간신문을 배달하는 사람은 새벽 4시쯤 미셀 집 근처에 주차돼 있는 흰색 SUV를 봤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이웃은 오전 5시쯤 일하러 나가면서 길에 서 있는 하얀색 SUV를 보았고 운전석에 남자가 그리고 조수석에는 여자가 앉아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조수석에 있던 여자가 얼굴을 숨기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들은 그 차가 제이슨 거라고 믿었지만 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이슨이 아내를 속이고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플로리다에 살고 있었고 제이슨은 정기적으로 출장을 가장하여 그녀를 보러 갔습니다. 미셀이 살 해당한 바로 전날에 제이슨과 불륜녀는 서로에게 약 50번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정황상의 증거는 제이슨이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가 살인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의 변호사 없이 경찰과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앞에서도 그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제이슨이 범인이라고 확신했고 증거를 찾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3년이 지나도 새로운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9년 12월 14일 검찰은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았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2년 후인 2011년 6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제이슨이 미셀과 이혼하면 발생되는 금전적인 손해를 막기 위해 아내의 살인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이슨과 관계가 있었던 여성들이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제이슨의 전 여친은 그가 반지를 주면서 그녀에게 청혼을 했으며 결혼을 약속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한 말다툼 후에 제이슨이 그녀가 끼고 있던 반지를 강압적으로 빼갔다며 그가 폭력적인 남자라고 증언했습니다. 범인이 미셀의 손에서 반지를 빼간 사실을 보았을 때 전 여친의 이러한 진술은 중요한 단서라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미셀 몰래 제이슨과 바람을 피웠던 첫 번째 불륜녀는 유부녀로 부부끼리 만나 잘 어울렸던 사이였습니다. 제이슨과 그녀는 미셀이 집을 비우면 부부의 침실에서 밀회를 즐기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과 바람을 피고 있던 두 번째 사람은 미셀의 대학 동기로 플로리다에서 살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이슨과 미셀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출장 핑계를 대고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그녀의 집에서 주말을 보냈으며 미셀 돈을 쓰면서 그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첫 번째 내연녀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증언하던 모습과 대조적으로 두 번째 내연녀는 제이슨과의 불륜을 아주 떳떳하게 인정했습니다. You actually engaged in an affair with the defendant? Yes, ma'am. 불륜녀들의 등장으로 논란이 되었지만 그들의 알리바이는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격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노력 끝에 찾아낸 증인은 제이슨이 묵었던 햄프턴 호텔과 집 중간에 있던 주유소에서 일했었던 캐셔였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5시 30분쯤 제이슨이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도착했고 여러 번 주유를 시도해도 기름이 나오지 않자 제이슨은 가게 안에 화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그 주유소에서는 아이디를 보여주거나 캐시를 줘야 기름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욕을 하며 들어와서는 캐셔였던 그녀에게 20불을 던지고 나갔으며 15불치 기름을 넣은 후 거스름 돈을 받지 않고 바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호텔에 있었다는 제이슨의 진술과 다르게 그는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주유소에 목격되었으므로 검사는 제이슨이 집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호텔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이슨은 부부 사이가 안 좋았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내 살인은 부인했습니다. 이혼을 하면 되는데 아내를 죽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이슨의 변호 측은 그가 아내를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짧은 시간에 운전을 하고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제이슨이 살인사건 1년 전에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발자국과 일치하는 신발을 구입한 것이 밝혀졌으나 그 신발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제이슨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이슨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이슨 변호 측은 이의를 제기하며 계속 항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만약 제이슨이 주유소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면 캐셔는 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웃에 의해 목격되었던 조수석의 여자에 대해서는 밝혀진 사실이 없으나 검찰은 아직도 누군가 제이슨의 범행을 도왔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